5페이지의 테마 2번 행복의 의미와 기준입니다. 행복. 행복이 좀 틀려. 우리나라에서 행복이 뭐야 도대체? 우리 행복이? 우리나라는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행복을 성공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우리나라 행복이 성공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돈이 많은 거, 그치? 이런 걸 행복을 보는데 외국은 행복은 만족이거든. 의미가 완전히 틀려. 그래서 일반적인 행복이라고 하면 만족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이 한 7등급, 8등급이야. 열심히 노력해서 4등급이 나와서 만족했어. 그럼 행복한 건데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니지.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만족감과 뭐를 뜻하냐면 기쁨을 뜻해요. 만족감과 기쁨을 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시대와 장소 상관없이 어디나 공통된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아니야 행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 그러면 행복의 기준을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입장이 있고요. 행복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이 있고 아니야 행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해서 행복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이 있거든. 그러면 행복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이거는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봐도 똑같은 거야. 누가 봐도 똑같은 거. 그래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복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행복의 주관적 기준을 강조하는 입장은 보편성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볼 때 행복을 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이러한 행복의 기준은 수치화가 가능해. 객관적이니까. 예를 들어 GDP 또는 소득 등에 따라 평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주로 GDP, 소득. 그러니까 보통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GDP 순위를 발표하지. 또는 1인당 GDP 순위를 발표하면서 결국 우리가 선진국,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잖아. 그런 거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행복의 평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관적 기준 이런 게 있어. 어떤 사회는 돈이 없어도 돈이 적어도 이웃과의 신뢰관계가 행복의 기준인 국가가 있어요. 서로 이제 막 도와주면서. 그 어떤 이웃 간의 신뢰 또는 어떤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떤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국가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요 주로 신뢰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등 여러 가지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보면 거기 행복의 성격에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시대나 지역을 뛰어넘는 인간의 행복에 공통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의 객관적 또는 물질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에 반해 행복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람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랑, 우정, 그리고 행복감, 자아실현, 추구 등 여러 가지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돼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그럼 우리가 보자. 너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별 GDP 순위를 들었잖아. 그리고 선진국은 잘 산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동경했지. 쟤네들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게 봤잖아.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올라? 미국이 떠오르지.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측정해보면 생각보다 무지 낮아. 왜 그럴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국 하면 민주주의의 최고국가라 생각하지만 너네 트럼프 때 기억나나? 보수단체들이 총 들고요 백악관을 습격해서 국회의사당을 습격했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민주주의 국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수랑 너네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싸우지. 미국은 그 이상이야. 거의 미국은 내전 상태야. 미국의 극우 그리고 진보의 대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야. 그래서 미국은 미국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런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따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행복을 파악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측정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주로 객관적 기준만 측정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행복의 측정도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면 부탄이에요. 부탄. 그래서 부탄은 어떤 행복 측정 지수를 고안해냈냐면, 자, 국민 총 행복 지수라는 걸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부탄 국민들은요, 부탄에서는 이런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도 행복을 측정하지만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도 행복을 측정해요. 근데 실제로 부탄이 객관적 기준, 넌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봤어? 잘 안 들어봤잖아. 정말 못 사는 나라야, 아시아에 있는.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국민 총행복 지수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감을 따져보면 거의 전 세계 1위급이야. 되게 높아. 그러면 시험도 이게 나와. 이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모두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국민 총행복 지수는 따라서 객관적 기준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그리고 균형적 지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이번에 자 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부탄 얘기 나와 있거든. 한번 읽어보자. 자, 국민소득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측면, 객관적 기준에만 의해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고요. 공동체의 정치적 안정,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 구성원의 건강까지 고려하여, 자, 밑줄, 포괄적 밑줄, 균형적 밑줄.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학교 내신에는 부탄 얘기 정말 잘 나옵니다. 부탄 얘기 정말 잘 나온다. 자, 이 정도 확인하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제 9페이지 하단에 보면 표의 세 번째 칸에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죠. 이게 출제도 되는데, 자,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첫 번째 오늘 이번 시간에 먼저 볼 건 뭐냐면 동양에서의 행복관이야. 동양의 행복관. 자, 그런데 동양의 행복관은 무조건 이래. 동양은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야. 유교, 불교, 도교. 그런데 유불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불도의 공통점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 일단 선하다. 그럼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 일단 요거고. 자, 그럼 이제 유불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포인트는 이거야. 내가 지금 또 유교를 설명하고 불교를 설명하고 도교를 설명할 건데, 너희들이 체크할 건 제시문이 나오면 유불도를 잡아내면 돼. 그 정답도 유불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자, 유교부터 할게요. 자, 너네 유교하면 떠오르는 사상가가 누구 있어? 공자, 맹자지. 그치? 공자, 맹자만 알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이게 사람이야, 사람 인자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인간에게 선한 도덕적 본성을 부여했어. 자,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도덕적 본성을 이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하늘은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선한 도덕적 본성을 부여. 그러면 성선설이지. 그러면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덕적 본성이 있지만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 따라서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당금질해야 돼. 노력. 그럼 우리가 유교에서는 숙이, 자기 몸을 닦는다. 목욕 아니야. 자기 몸을 닦는 게 수양이야, 수양. 그래서 숙이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돼. 그러면 끊임없는 숙의 수양을 통해서 욕심과 욕망을 떨쳐내버리면 처음에 부여받던 도덕적 본성을 보존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숙의 수양을 통해서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한 사람을 유교에서는 성인 또는 군자라고 합니다. 성인 또는 군자라고 하고요. 자, 이 표현도 하나 알아놔. 끊임없이 숙의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본성을 회복하는 걸 사자성어로 존, 양, 성, 찰이라고 해요. 또 외울 필요 없이 이런 존양성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유교구나. 그럼 존양성찰이 뭐야?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야. 성찰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게 있나 없나 바로 잡는 거야. 살피고 바로 잡는 거. 그래서 처음에 부여받은 양심을 보존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자, 요 내용을 존양성찰이라는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럼 봐봐. 이상적 인간은 성인과 분자인데 이 성인과 분자는 뭐를 실천하는 사람이냐면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인을 실천하는 사람. 그럼 유교에서 말하는 인은 뭐냐면 인은 사랑이에요. 사랑. 인은 사랑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네 어릴 때 뭐 마법 천점 이런 거 많이 했지? 어릴 때. 다 천자문은 다 알고 있겠지. 그럼 얘들아 이 유교의 인, 사랑은 조건적이고 구별적 사랑일까 아니면 무차별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일까? 요거 알아야 돼.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라고 그랬어. 그러면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 사랑인데 유교에서 이 사랑은 무조건 무차별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이고요. 구별하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이고 구별하는 사랑.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 존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람. 자, 너네 보통 이렇게 얘기해. 너네가 있어. 그러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부모를 존속이라고 해. 존속. 그래서 너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가끔 뉴스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존속살인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는 뭐라고 그러게? 비속이라고 해. 그러면 부모는 존이고 자녀는 비거든? 그럼 물어볼게요. 유교에서는 나는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 자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니? 자, 유교는 효를 강조하잖아. 부모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부모의 관계가 우선인 거야. 조건적인 거야.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존비 친소를 구별하는 거고요. 친소를 구별한다는 게 결국 이거야. 가깝고 먼 정도를 구별해.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중요해, 이웃이 중요해요. 우리 가족이 먼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챙기고 그 다음에 국가를 챙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유교는 조건적이고 구별하는 사람이다. 알겠지? 그러면 그냥 선택지에 무조건적 그럼 틀린 거. 오케이? 그 사랑은 인이야. 자, 그러면 유교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유교는.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불교가 중요한데, 자, 불교 아마 불교 종교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일단 불교는 이거야. 불교는 일단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청정한 부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청정한 부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그럼 이것도 성선설이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외워놔. 연, 기, 설. 불교의 교리는 연기설이야. 학교에서 이 부분을 조금 깊게 간 학교만 좀 깊게 해줄게. 이해만 하면 돼. 자, 여기서 연은 쉽게 얘기하면 인연. 의미는 말미암다. 좀 말이 어렵지. 그리고 기는 일어나다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다지 말미암아 일어난대. 인연으로 일어난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연기설의 의미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은 절대 독립적인 현상은 없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잘 봐. 말미암아 일어나고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 결과예요. 세상의 모든 일,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연기설은 이렇게 얘기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즉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거야. 그럼 또 저것이 생기면 그것이 생기겠지. 또 그것이 생기면 또 이것이 생기겠지. 또 이런 식으로 세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해. 끊임없이 변화해. 그 다음에
이것이 멸하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겠지. 또 저것이 없어지면 또 그것도 없어지고. 결론은 세상 만물은 변화한다는 게 쉬지 않고 세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게 바로 불교의 교리예요. 연기선. 그런데 그럼 생각해봐야 되나?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현상과 모든 일들은 다 원인과 조건적인 결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자, 이걸 확장해 볼게. 이걸 확장하면 현세와 내세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세의 덕을 쌓으면 이것이 생겼어. 덕이 생겼어. 그럼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설이라고 해요? 불교의 대표적인 윤회지, 윤회. 그래서 연기설이 확장되면 불교는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윤회까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생에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고, 이번 생에 악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존재로 태어나. 그럼 봐봐. 너네가 이제 이번 생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았어. 그럼 다음 생에도 너희들은 뭐로 태어날까? 내 새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주겠니? 그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번 생에 막 수업도 열심히 안 듣고 막 악행을 저질러. 그럼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날까? 바퀴벌레로 태어나. 아니 실제로 불교는 동물까지도 확장돼 윤회가. 그럼 너 생각해봐. 집에 갔는데 너네 집에 가서 문을 열었어. 뭐 요새는 별로 없지만 너네 어릴 때만 바퀴벌레 본 적이 있지. 그럼 바퀴벌레 보면 어떻게 하냐? 자고? 오 대단한데? 아 나는 개미 이상의 동물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 아 나 진짜 그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친구들 나는 메뚜기도 못 잡어. 그래서 나는 집에 한번 옛날에 바퀴벌레 나왔거든? 내가 먼저 한번 보게. 옛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어머니가 잡아. 우리 엄마 손으로 잡으지, 바퀴벌레.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일단 바퀴벌레가 서 있다? 그럴 때 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책 있지. 그거 들어. 그리고 조준해서 딱 던져. 그럼 얘 딱 떨어지면 앞사에서 죽었을 거 아니야. 터졌겠지. 그럼 막 즙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근데 지금은 누가 있어 우리 집에? 아내가 있잖아. 그 아내를 부르죠. 그건 나가. 너는 나가. 아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럼 봐봐. 넌 집에 왔어. 바퀴벌레 봤어. 어떻게 해야 돼? 죽이면 되는데. 불교는 왜? 전생에 우리 엄마야. 그렇잖아. 아, 불교의 교리가 그거잖아. 전생에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내 새끼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윤회를 통해서 계속 이 인과관계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현세의 모든 동물들은 전생에 나랑 만났던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불교는 뭐야? 불살생이 나와. 전생에 나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 새끼일 수도 있고 전생에 내 부모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윤회에서 나오는 게 불살생이지. 그럼 잘 봐.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고통에 빠져. 불교의 기본적 교리야. 불교는 고통에 빠져서 실제로 이 교리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나이 들어서 고통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생 덧없다 느끼고 스님되는 경우가 많아. 나도 내 친구에 스님된 사람 2명 있어. 걔랑 몇 살에 스님 됐냐면 작년에 됐으니까 24살에 스님 됐는데 인생을 힘들게 살고. 좀 잘 봐. 불교는 고통을 왜 겪냐면 이런 거야. 아까 내가 그 지난 시간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친구 있다 그랬잖아? 그 연결 이해가 될 거야. 너네 중학생 때도 애들 연애 많이 했지? 그치? 근데 올해 가 안 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너네는 뭐 이제 며칠을 기념하니? 옛날에는 100일부터 기념을 시작했잖아. 100일, 뭐 1000일. 너희들은 뭐 10일, 20일 이렇게 기념하지. 만남이 짧으니까.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야. 연애할 때 나중에 겪어보면 알아.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이 되게 진지하고 되게 다인 것 같잖아. 근데 나도 2년간을 너무너무 쫓아가 사랑해서 혼자 너무 좋아했어. 그러다가 그 지금도 기억나.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한 달 전에 그 무슨 이제 그 시험 잘 보라고 해주는 무슨 행사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그 좋아했던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안녕 오랜만에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집에 가려고 내가 그랬어 얘한테. 너 내가 집까지 바에다 줄게. 한 2정거장 됐거든? 그래서 같이 바에다 준다? 근데 갑자기 걔네 도착했는데 걔가 병이다. 나도 너 오늘 한번 바에다 주겠대. 그래서 걔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 4정거장을 둘이 같이 걸어왔어. 얼마 좋아. 이런 거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오다가 걔가 내 손을 잡아준 거야.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너 표정이 씨발 못 믿겠다는 거야. 진짜요. 오다가 내가 난 그때 느꼈어. 손을 잡아줬는데 눈앞이 하얘지면서 난 그때 알았어. 브레이크 댄스가 왜 등장했는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막 웨이브가 막 너무 떨려. 그리고 난 진짜 그때 어떤 생각 너무 순수했잖아. 그래서 나 손에서 땀 나면 어떡하지? 어리니까. 그랬는데 우리 집까지 왔어. 또 해서 내가 또 발라줄게. 걔네 집까지 갔어.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시험을 봤다. 시험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떨어졌어. 근데 이제 또 후기로 대학을 갔어. 다 가서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손을 잡아줬으니까. 그건 내 입장에서 그린라이트잖아. 드디어 나의 2년 반 동안의 대시가 통했구나. 그럼 이제 수능 잘 보고 연락하면 되겠지 하고 연락했는데 또 이제 걔네 엄마가 봤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병일인데요. 그래 어떻게 시험 잘 봐내서 나 이번에 시험 어떻게 돼서 내가 합격해서 이제 레슨 들고 얘기하고 좀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누구 좀 바꿔주세요 할 때 이름을 수업 중에 다 얘기했다? 근데 이제 못하는 게 내가 이제 항상 그 단과 수업이나 재수반 수업, 고3의 재수생들 세상으로 이런 연애 얘기를 해주면서 네 번째 사귀었던 여자 얘기를 하는데 그 여학생이 이대였거든? 이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어. 그런데 내가 이름까지 얘기했어. 학번까지. 근데 문제가 그 과가 학생이 40명밖에 안 되고 내가 볼 때 그 여자의 이름이 전국에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맨 뒤에 80명 수업이 있었는데 80명 학생. 맨 뒤에 여학생 얼굴이 갑자기 놀래. 쉬는 시간에 달려왔는데 자기 사촌 언니. 아니 말했잖아. 걔 이름이 전국에 한 명밖에 없다니까. 그 사회학과, 이대, 학번까지 얘기했으니까. 다행인 게 내가 좋은 얘기만 했어. 다행인 게. 내가 거기서 막 미친년이 날 쳤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름 얘기 안 해. 왜냐면 니네 엄마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럼 막 가서 엄마 문병이 알아 때 그 찌질한 새끼 이럴 수 있잖아. 얘기 안 해. 세상 진짜 좋아. 하여튼 그래서 걔가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이제 한번 만날래? 막 이러는데 걔가 갑자기 막 얘기해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너 대학 어떻게 됐고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걔가 근데 평일아 잠깐만 하더니 사실 미리 예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부담스러워.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걸 전화로 듣고 내가 알았어 하고 끊은 다음에 눈물이 나는데 그 울음이 그냥 이게 아니라 또 애기들 보면 울 때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거야. 처음에 울다가 이게 감정이 극복이 안 돼서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야. 이렇게 방에서 문 잠그고 2시간 울었더니 밖에서 어머니가 들었잖아. 문 두들기면 병이랑 무슨 일이야? 그래서 씨발 이거 슬픈 얘기야. 근데 내가 얘기 왜 하냐면 이거야. 잘 봐. 걔는 나한테 그 말을 왜 했겠어? 그럼 그 전에 손을 왜 잡아줬을까? 시험 잘 보라고. 그거야. 그냥 그거였던 거지. 근데 나는 착각한 거지. 병신. 그치? 그 다음에 걔가 이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끝이라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봐봐. 그럼 세상에는 아까 얘기했죠. 불교는 세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지. 걔는 나를 좋아하지도 않았어. 나 좋아하고 약간 뭐 좋은 감정이 있었겠지. 부담이 됐을 거야. 그런데 얘는 그래서 정리하고 떠났지. 그럼 얘는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 소개팅도 하고 미팅 남자도 만나겠지. 하지만 나는 혼자 무슨 짓을 하냐면 아니야. 사랑은 변하지 않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혼자 잊으라고. 그리고 계속 실제 뭐 하고 있냐면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질까봐 왜? 휴대폰 배터리가 하필이면 나갔을 때 전화가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집착하는 거야. 그 불교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야. 뭐가 집착하냐면 만물은 변하는데 고정된 게 없는데 만물이 고정되어 있다고 변화가 없다고 집착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은 고통이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 봐. 불교는 봐봐. 인생의 큰 네 가지 고통이 생로병사야.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 잘 봐. 너네 의지로 태어났니? 갑자기 뭐 너네가 이제 천상계에서 씨발 이번에 한번 태어나볼까? 저기로 태어나야지. 여기 태어났어? 그렇게 했으면 너는 여기 안 태어났지. 이재용 딸로 태어났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태어난 자체가 고통이고 나이 드는 것도 고통이지. 야 늙어가 너네 느끼지? 작년이랑 피부 틀리잖아. 탄력이 떨어지고 있어. 너네 이제 막 김이 생긴다고. 그리고 점점 허리가 굽어. 그리고 아파.
죽는 것도 고통인데 불교는 그건 다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집착하잖아. 틀면 안 돼. 막 화장품 바르고 가리고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픈 건 당연한데 어떻게든 안 아프려고 고통 받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식물인간이 되면 죽는 건 당연한데 생명 연장 장치를 부여해서 끝까지 유지하잖아. 그리고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힘들어야지. 근데 그건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 근데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집착하면 그게 바로 고통이어서 실현을 한 사람들 대부분 다 인정하기 싫은 거야. 사람은 변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고통, 현실이 이래.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거야. 아, 세상 만물은 변화하는구나. 집착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디에 도달하냐면 열반에 도달하는 거지. 부처가 되는 거야. 해탈에 도달하는 거지. 부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반전하는 얘기, 일본에 여기까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가서 3, 4, 5, 6, 4개월 동안 미팅을 130번 정도 했어. 이론적으로 130번이 불가능하잖아. 나는 하루에서 3장 뛰고 했어. 왜냐면 과에서 놀려 오는 동안 과에서 뭐 미팅 약속 있으면 다 갔어요. 그리고 막 했는데 반전. 6월 달에 갑자기 지도왔는데 우체통에 하얀 편지가 꽂혀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봤더니 그 여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열었더니 내장. 그리고 막 써있는데 이거 말고 저기 오늘 같은 밤이면 병일이 네가 생각나. 이 새끼야. 야, 내가 생각나는 게 걔가 그렇게 내가 얘기 안 했어. 나 진짜. 아 그리고 자 이게 나 20살, 21살, 20살 때야. 갑자기 맘상하네 이 새끼. 아 그래가지고 실제 이러면서 그동안 뭐 너를 많이 생각해 이러고 계속 막 있는 거야. 이게 뭐지? 간보나? 막 이러고 답장 또 한 번 편지가 또 왔어. 그래서 만나지. 내 결론이 뭐야? 뭐냐면 내가 대학을 갔는데 이상한 남자도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같이 순수하게 좋아해줬던 애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날까 안 만날까. 자 여기까지 할게. 야 씨발 수업을 야 수업 못하다 이러고 있다가 나 지금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건 처음 봤어. 4주 만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결론 살짝 얘기해줄게. 그렇게 한 다음에 만났어. 여름방학 때. 걔가 롯데월드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 만났는데 그날로 내가 한마디 했어. 걔한테. 그러니까 걔는 이제 나랑 다시 만나보고 싶은 건데 내가 지금도 있잖아. 버스 안에서 딱 한마디 했어. 그 TV 광고도 이거 있잖아. 나 먼저 내릴게. 저 먼저 내릴게요. 난 그렇게 안 하고 나 먼저 내릴게. 나 변했어. 그러고 내렸어. 그리고 끝난 거야. 더 웃긴 건 걔가 3년 뒤에 나한테 소개팅 해줬어. 그치고 더 웃긴 건 그렇게 해서 내가 한 2번 더 실패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삶의 루트를 바꿨어. 로맨티스트에서 나쁜 남자. 그리고 나 이런 불신의 세상에 나 수업을 못하겠어. 그 다음에 내 삶이 되게 편해졌어. 여자들 진짜 바보야. 나쁜 남자 맨날 욕하면서 맨날 똑같이 당하지. 내가 나중에 여학생들 나쁜 남자 판별법 알려줄게. 공식이 있어.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 변수 나중에 알려줄 거야. 또 남자 새끼들 만나면 또 변수에 대입해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그냥 나쁜 새끼야. 그럼 만나자마자 이 나쁜 새끼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 값이 0.5보다 작으면 괜찮아. 근데 0.5에서 1 사이면 나쁜 남자. 오케이? 이건 나중에 수능 끝나면 와 착하게 있어. 남학생들도 알려줄게. 나쁜 남자로 사는 법. 이런 판별법 공식을 뚫고 사는 법도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불교 포인트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 집착을 버리는 거야. 근데 집착은 보다 고정된 것이 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집착을 버려. 그러면 어디에 도달한다? 열반, 해탈에 도달해서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성을 뭐라 그래? 부처. 그치? 부처였어. 오케이. 여기까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교 볼 거예요. 자, 도교는
내가 이제 현장 수업에서 내가 이제 내 고3이나 재수반 수업은 주로 이제 내 EBS 인강 들은 애들 많이 와. 왜냐면 이제 근데 EBS 인강이 내가 경제 파트는 압도적 1타거든. 그 인강으로 듣다 현장 수업 보면 인강 EBS는 공영방송이잖아. 무조건 존댓말 써야 돼. 이런 얘기도 못해. 시작할 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보시서 하다가 갑자기 현장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애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 왜냐면 문병일은 젠틀했었거든. 한 2주 지나면 좋아하죠. 자, 그래서 다음, 오늘 좀 얘기하다 다음 주에도 교통사고 얘기해줄게. 자, 도교 보자. 너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도교와 도가는 같은 거야. 도교는 종교적 성격, 도가는 학문적 성격이야. 도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도교는 무조건 인위적인 걸 배격해요. 그럼 인위적인 걸 배격한다는 얘기는 억지로 뭔가 꾸미면 안 돼. 그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위. 자, 요 위가 인이야. 인이. 무위.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간다. 이게 무위자연이야. 그럼 너 생각해봐. 우리나라 옛날에 막 삼국시대 이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때도 있었지. 그럼 여름은 당연히 더운 거지. 그럼 에어컨 키면 돼, 안 돼?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 여름은 그냥 더운 거야. 그리고 겨울에 그냥 추운 거지. 그러면 히터 키면 돼, 안 돼? 난방하면 안 돼. 왜? 자연은 원래 추운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 아니 도교에 살면 이런 거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 억지로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주장하는 게 무위자연인데 도교에서는 그러면 이런 무위자연을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 선, 약, 수라고 얘기해요. 상선약수. 자, 그러면 상선약수는 뭐냐면 자, 이게 윗상자거든? 그럼 윗상이라는 얘기는 으뜸되는 선은 최고의 선은 선이 선,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같을 약자야. 그래서 뭐가 같냐면 물과 같다.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즉 무위자연의 삶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게 물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너네 봐봐. 야, 모든 인간은 상승계양적이지. 너희들도 계속 뭐 하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럼 경쟁을 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낙오되지. 그런데 물은 어때?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 아래에서 위로 흘러.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자연의 삶은 아래로 흐르는 거거든. 따라서 일단 물은 겸허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아래로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봐봐. 사람들은 세 명만 모이면 뒷담화가 시작되지. 너네 특히 3명 있을 때 혼자 화장실 가면 안 된다. 나머지 2명이 뭐해? 야, 쟤 이제 갔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 시작한다고. 너 화장실 갈 때 꼭 한 명 손잡고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모이면 싸우는데 물은 봐봐. 여러 가지 물결이 모여. 그럼 하나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다툼이 없어. 다툼이 없는 걸 부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으뜸되는 선은 물과 같은 이유는 무위자연의 삶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게 물과 같은 성격이다. 오케이? 이 정도.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렇게 무위자연, 상선약수의 삶을 실현한 이상적 인간을 지인 또는 신인 또는 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재에 유교, 불교, 도교까지 정리가 된 거야. 유교, 불교, 도교. 자, 그럼 관련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같이 풀어보자. 자, 2번 문제 좀 볼게요. 13페이지 2번. 한번 읽어보자. 억지로 꾸미지 않은 밑줄. 13페이지 2번. 억지로 꾸미지 않은 두 글자로 바꾸면 무위지. 자연스러움의 삶을 맡기고 사는 무위자연 나왔고요. 두 번째. 과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 자,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욕심 자체가 인위적인 거잖아. 탐욕보다 더 큰 결정은 없어서 제가 가장 훌륭한 삶은 경쟁과 대립, 명예를 부정하는 물의 덕을 본받는 것. 물 동그라미. 자, 그러면 가장 훌륭함부터 본받는 삶.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야? 상선,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찾는 거? 도교. 그럼 1번. 괴로움, 고통, 해탈, 불교. 2번. 쾌락을 향유하고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삶. 자, 도교에서는 자, 과욕, 탐욕을 다 부정했잖아. 그치? 그래서 쾌락 안 돼. 그 다음에 자, 이건 참고로 나중에 배우면 이거 에피쿠로스도 몰라도 되고 3번 인의를 부정하고 자연적 질서를 따르는 삶. 정답이지. 3번 도교. 4번 신앙을 통해 영원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삶. 이거는 중세 기독교야. 좀 이따 할 거고. 5번 하늘이 부여한 선한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향유하는 삶. 자, 하늘이 부여한 선한 도덕적 본성을 수기수양을 통해 보존하잖아. 유교치.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알겠니? 오케이, 체크하시고요.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동양을 유불도로 봤다면 이제 서양을 볼 거야. 서양. 자, 그러면 자, 서양은 고대 그리스 일단 사상가 몇 명만 볼게요. 너네 고대 그리스 하면 서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가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말하나? 자,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고, 오케이?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보유한 이 이성을 잘 발휘하면 덕을 쌓을 수 있어. 덕. 그래서 덕이라는 건, 이 파트는 고2, 고3, 윤리, 생리에서 자세히 배워. 고1 통상 여기까지야. 인간이 자신이 보유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덕을 쌓으면 행복해질 수 있대. 그럼 그 덕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 탁월성이야. 탁월성. 그래서 이 덕은 뭐 지식,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에서 탁월성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는 품성적 측면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이성을 통해 구별되고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 덕을 쌓아. 그 탁월성, 덕이 쌓이면 행복. 오케이? 그럼 거기 아리스토텔레스. 자,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인데 참된 행복은 밑줄 이성.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 덕이 실천될 때, 덕을 실현할 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이거 이제 정말 잘 나오는 게 누구 있냐면 에피쿠로스랑 스토아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외울 게 뭐냐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는 헬레니즘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레니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야. 그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너무너무 심했어.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혼란을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사는 게 행복이었어. 오케이? 그럼 포인트. 자, 헬레니즘 시대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게 행복이었다. 그래서 이때 철학적 흐름이 두 가지로 나와서 학파가 두 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의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자, 또 하나의 학파가 스토아 학파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행복, 그리고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행복. 서술형도 잘 나오더라. 자, 그러면 봐봐.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 자, 밑줄 쫙 치고 외워야 돼.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자,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어떻게 달성하냐면 에피쿠로스는 행복은 결국 쾌락 추구를 통해서 달성이 됩니다. 단, 이 쾌락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 쾌락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정신적 쾌락이 있는데, 자, 육체적 쾌락 어떤 걸까? 게임, 술, 그치? 대부분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 도박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지. 이게 육체적 쾌락이야. 그런데 이런 쾌락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지. PC방에서 3일 만나 게임하면 처음에 재밌다. 나중에 몸에 무리가 오잖아.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죽어요. 그치? 오케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러한 육체적 쾌락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쾌락의 영리라고 얘기해. 그러면 육체의 고통이 있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육체의 고통이 없어야 되거든. 그리고 마음도 불안해져. 그래서 어떤 쾌락을 추구해야 되냐면 그 쾌락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 그 정신적 쾌락은 지속성이 있거든. 정신적 쾌락은 지속성이 있거든. 그 다시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이고 지속적 쾌락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이 되겠지. 돼요? 그런데 에피크로스 한마디 더해. 행복은 요거 나오면 최고 난이도야. 결국 에피크로스 이렇게 얘기해. 행복은 욕망군의 성취야. 그럼 얘들아, 분노에 욕망이 있고 분자에 성취가 있어. 그럼 이게 행복이면 이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 너네가 보면 욕망이 일정하다면 성취를 늘려주면 되지. 또 성취가 일정하다면 욕망을 줄여주면 되지. 또는 성취를 늘리고 욕망을 줄이면 되지. 또는 욕망이 늘어나면 성취가 더 커지면 되지. 그런데 잘 봐. 성취라는 게 어떤 게 있냐. 성취는 한마디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야. 잘 봐. 너네가 지금은 10억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10억을 벌었어. 행복할까? 아니야. 너네가 10억을 벌면 옆집에 20억이 더. 그럼 또 20억을 벌어. 그럼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럼 이제 너네가 대치동 이사 가겠지. 그럼 대치동 이사 30억을 벌어서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옆에 이제 타워팰리스가 보이지. 그럼 50억을 벌어서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이제 뭐가 보여? 청담동이 보이지. 그럼 막 현우진 보면 막 150억짜리 집에 살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취는 끝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요걸 그대로 두고 뭐를 줄이자. 욕망을 줄여. 이 행복감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금욕주의가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욕망을 줄이는데 단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야. 야, 의식주는 해결해야 될 거야. 졸리면 자야지. 그래서 이때 금욕에서도 중요한 게 최소한의 필수적 욕망은 인정하는 거야. 최소한도의 필수적 욕망을 인정하되 금욕주의에 따라 욕망을 줄여가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보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잘 봐. 정념, 잡생각이지 감정 같은 정념에 방해받지 않은 초연한 태도로 자연 질서에 따르는 삶, 이걸 행복으로 봤어요. 자, 밑줄 쫙 치자. 정념에 방해받지 않은 초연한 태도로 자연 질서에 따르는 삶, 이게 행복이고, 자, 이렇게 잘 봐. 감정과 잡생각, 정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돼요. 그 밑에다가 이성 동그라미. 이성에 따른 금욕하는 삶.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칸트는 일부, 정말 일부 학교가 해서 일단 넣어놨으니까 읽어보고요. 자, 벤담 볼게요. 벤담. 자, 벤담도 쾌락인데, 벤담의 쾌락도 정신적 쾌락. 그래서 밑줄 치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밑줄 치고요. 벤담은 깊게 안 나와. 여기까지만 알면 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밑줄 치고, 이거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해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고, 그를 통해 행복이 달성될 수 있고, 공리주의만 알면 되고, 이거 나중에 2학년 이상에서 문과 가면 윤리와 사상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자, 이제 서양의 사상 이렇게 봤고, 자, 좀만 더 갑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이제 시대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잘 나와. 자, 2번에는 시대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고, 3번에는 지역 상황. 그래서 시대 상황에서 보면 첫 번째. 자, 시대 상황에 따라 보면 고대 그리스. 위에 선사시대 있지? 얘들아, 선사시대는 결국 이거야. 구석기, 신석기 이전, 역사 이전이잖아. 역사와 선사 이전. 그때는 일단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농사도 안 지을 때, 그러면 사냥하고 수렵 채집했지. 그럼 너 생각해봐. 갑자기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맘모스를 잡아야 되는데 맘모스가 잘 안 잡혀. 그럼 굶어야 돼.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동물 밖으로 나왔더니 맘모스가 죽어있어. 땡큐지. 그럼 한 2주일치 식량이 확보되잖아. 결국 뭐였냐면, 이 당시는 인간이 너무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행복은 뭐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 행운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거야. 선사시대는 자연재해를 피하고, 그쵸? 그 다음에 먹을 것을 확보하는 걸 중시했죠. 따라서 행복은 행운과 같았는데, 자, 고대 그리스 하면 무조건 아까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 확인하면 돼. 자, 따라서 밑줄 쳐. 이성 밑줄, 지혜 동그라미, 덕 동그라미. 즉,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하여 지혜와 덕을 쌓으면 행복이 실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떠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헬레니즘 있죠? 미리 했죠.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혼란을 벗어나서 평온한 삶, 불안과 혼란이 없는 삶이 목표였어. 행복이었는데 에피쿠로스, 스토아 확인.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중세는 잘 나옵니다. 얘들아, 서양 중세 시대는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어. 특히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신앙을 통해서 God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죠. 신앙 동그라미 치고 신과 하나가 된다. 같은 표현이 신과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 그걸 귀의한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그 구원이 행복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현대 별표. 현대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면서 행복의 기준이 과거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되니? 그 다음에 자 3번에 지역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 자 다시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에 따라. 자 자연환경은 지형과 기후지. 확인만 하면 돼요. 건조한 지역은 물을 확보하는 게 행복이고 일조량이 부족한 북유럽은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게 행복이지. 그 다음에 인문환경. 자 종교가 발달한 지역은 종교적 교리의 실천. 분쟁 지역은 정치적 안정, 평화. 기아,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한 지역은 경제발전, 빈곤 탈출. 그리고 복지국가 및 일부 선진국. 자 이제 마지막 이거만 알면 돼. 그런 거 그냥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얘들아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들은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됐잖아. 그럼 얘네들은 밑줄 쫙 별표. 삶의 질의 향상이 행복의 기준이야. 삶의 질. 삶의 질. 그 밑에 보면 부탄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국민 총행복 지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모두 다 적용돼서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적 행복 측정 지표다.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4번. 삶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 다 읽어보세요. 3번만 별표 칠게요. 3번.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그러면 이거 잘 나와.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이나 즐거움 그리고 단기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줄 쫙 쳐. 행복 자체가 목적이고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거야. 이것만 그냥 암기하면 돼.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자, 그다음 행복을 위한 노력 읽어보시고 4가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행복 지수 있죠. 이 행복 지수가 거기 4개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떤 고등학교는 하나, 어떤 고등학교 2개 다 섞여 있거든. 그 모든 지표 넣은 거야. 그럼 이걸 언제 하냐면 너네가 이제 학교 교과서 봤지. 그 교과서 이 중에 최소 1개 또는 2개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럼 그 지표만 내신 때 보면 돼. 지금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읽기 자료가 있는데 자 정약용의 행복론까지만 볼게요. 정약용은 자 선비가 누리는 복을 2가지로 정리했는데 자 첫 번째는 열복이야. 열복. 자, 2번째는 천복입니다. 정약용의 행복론. 그럼 열복은 뭐냐면 관직에 나가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것. 자, 그러면 이건 결국 뭐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객관적 기준이지. 자, 그런데 천복은 뭐냐면 산중에 살며 자연을 즐기고 소박한 삶이지만 책과 음악을 향유하는 거. 그럼 이거는 주관적 기준이지. 그치? 그러면 결국 정약용은 선비에게 복은 2가지가 있어. 하지만 당연히 뭐를 더 강조했겠어? 천복을 더 강조했다. 이 정도만 확인.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그 다음에 최근에 자 이거 있어요. 개비어족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의미만 이해해놔. 자 개비어족이 뭐냐면 이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힘들게 공부해서 막 스카이까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는데 한 4년 5년 근무하다 갑자기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갑자기 세계 여행 떠나는 사람들. 그럼 부모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이 또라이 새끼야 이러겠지. 그 회사 다시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개비어족이라고. 보자. 자, 20,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진로를 다시 찾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개비어족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일단 빈칸 채우기 있죠. 자, 우리 세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끝낼게요. 자, 1번. 그 다음에 5번, 6번. 여기까지 풀어보자. 시작!